해볼까요? 음, 자, 들어가면서 저자 소개. 이 코넬 대학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미국의 대학이죠. 칼 필레머라고 하는 교수, 이 세계적인 사회학자고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래. 잘생겼네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교수가 인생의 성공과 행복에 관한 수많은 책과 강연 속에서 살면서도 왜 우리는 이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데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 왜 우리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는 없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했고 그래서 5년에 걸쳐서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각계각층의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질문 던지고 인터뷰하고 설문조사하고 해서 사회과학적 도구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역사적 표현이 있네요. 오래된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책이다라고 누군가는 이제 찬했대는데 엄청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오래된 미래. 이렇게 모순되는 표현이 있으면서 진리가 담겨 있으면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데, 패러독스. 역설이지. 미래는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오래됐대. 왜 오래된 미래라고 설명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노년계층들, 지금 70대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산 인생들을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건데, 그들의 삶은 충분히 오래 성숙하게 숙성된 어떤 인생의 지혜 같은 거잖아.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오래된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뭐 진로의 선택, 전공 선택, 혹은 뭐 결혼 상대를 어떤 사람 구할지,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연애할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혹시 내가 자녀를 갖게 된다면 그 자녀한테는 어떤 부모가 될지,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 이 노년계층의 지금 이 지혜를, 삶의 지혜를 이렇게 좀 종합한 책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회학적인 성과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100년 가까이 살아온 사람들이 인생의 현자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산 증인이래. 그렇기도 하고 뭐, 뭐 아니기도 하겠죠. 자, 어, 그래서 훌륭한 삶, 우리의 그 훌륭한 삶의 토대가 되는 사랑, 결혼, 관계에 대한 지혜를 들려주는 책이고, 어, 그래서 우리가 삶의 함정에 빠질 때, 혹은 어려운 선택의 기로는 갈림길이라는 뜻이지요. 갈림길에 서게 될 때, 좀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만한 그런 책이래. 자, 선생님이 이 책을 뭐 너희도 같이 읽었으니까 별로 어려운 책이 아니어서 내용 설명보다는 이런 질문을 사실은 너희들한테 좀 제일 먼저 던지고 싶어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과거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을에 가장 오랜 경험을 가진 노인분들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노인들의 말들을 경청해서 그 노인이 이 삶의 어떤 지혜들을 알려주는 대로 따라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이 별로 의미 없게 받아들여지고 아예 고리타분한 꼰대 얘기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지. 그래서 이 책은 그 방향의 완전 반대 방향이잖아. 우리의 삶의 주요한 선택들의 기로에 섰을 때 지금 이 노인연 계층들의 지혜를 그중에 이렇게
한평생 100년 가까이 살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만한 교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책이잖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이 책을 너희들과 같이 읽자, 그리고 선생님도 읽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어. 왜 요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답변을 이 마이크로소프트 AI죠. 코파일럿이라고 해야 되나? AI한테 물어봤더니 AI가 이렇게 답을 했어. 아주 정답에 가까운 말인 것 같아. 사람들이 노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과 트렌드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에게는 과거의 것으로, 그러니까 무쓸모지, 쓸모가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노인들께서 사셨던 그 6.25 시대라든지 아니면 독재정권 시기라든지 뭐 산업화의 초기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서 얻은 지혜는 지금 AI와 로봇이 나오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하는 이런 시대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 라고들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노인의 말은 구닥다리고 지금 쓸모없는 말들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AI는 말하네요. 젊은 세대는 자신의 경험과 관점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노인의 조언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대. 게다가 미디어와 사회적 환경은 젊은 세대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서 또 노년층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매개체잖아, 매체. 매체라고 하는 게 매자가 중매하다. 이제 A하고 B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매체라고 하는데, 미디어즈. 그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들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미디어가 달라서 그 서로 소통의 연결점들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서로 얘기를 주고받아야 뭐 유익하든 무익하든 뭔 얘기가 들릴 텐데 미디어 자체의 채널이 다르다. 하지만 이런 간극을 줄일 방법도 많아요. 뭐 이렇게 AI니까 착하게 얘기하고 있네요. 세대 간의 대화와 공감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정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내가 물었는데 질문에 질문을 답하는 아주 훌륭한 AI였습니다. 음, 선생님은 이 AI가 한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참 맞는 말을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했어. 왜 그러냐면 과거 예를 들어 100년 전에 삶하고 그러니까 뭐 때 조선시대?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때 농부의 삶이나 이 고조선 뭐 몇천 년 전에 고조선 시대의 삶이나 여기에는 되게 유사하단 말이야. 농사 짓고 애 낳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100년 후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이 조선시대의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여태까지 고조선으로부터 대체로 비슷하게 농사짓고 그 농토를 기반으로 해서 자식 낳고 평생을 똑같이 살던 같은 패턴의 자연과 더불어서 농사짓고 살던 농경문화 안에서 사실 누적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이 제일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가뭄이 우리 마을에 우리가 그 농사짓고 사는데 가뭄이 뭐 한 50일 연속으로 비가 안 와.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게 다 말라 죽고 이게 죽게 생겼어. 이렇게 50일 가까이 연속으로 비가 안 내렸던 적이 언젠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이 100세쯤 되시는 할아버지가 한 명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지금으로부터 96년 전에 내가 4살, 5살 먹어야 되는 거야. 90년 전에 내가 10살 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요? 그래서 저기 산신령한테 어떻게
제사 지냈더니 비가 오더라. 기우제를 이렇게 지내자. 그러면 다 같이 기우제 지내고 비가 오면 아, 역시 100년쯤 된 이 할아버지의 과거의 경험이 현재도 지금 쓰인단 말이야. 그런데 과연 이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런 거지. 과연 이분들의 시대와 가치관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에도 이분들의 어떤 노하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할까? 이런 사실은 비판적인 접근을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책인 것 같아. 좀 다른 얘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들의 삶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건 시대가 안 맞지 않나? 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미디어가 서로 채널이 다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시는 언론이라든지 혹은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 젊은 세대, 세대별로 보는 채널들이 달라서 이것을 이제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AI가 그 어떤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계속해서 추천하는 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약간 좌파적인 정파성을 갖고 있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내가 한 이 정도 좌파 약간 좌파 정도였다가 우파가 이렇게 있는데 우파의 어떤 정보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내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세대나 취향이나 종교나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람들을 바탕으로 추천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그들의 선호를 바탕으로 그러면 마치 필터 버블에 쌓여가지고 사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양극단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단절돼서 소통이 안 된다. 사람들은 이 가운데 사람들, 중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요쪽 얘기도 요쪽에 전해주고 요쪽 얘기도 요쪽에 전해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오히려 이런 그 AI 추천이라든지 이 채널의 기호를 바탕으로 한 어떤 추천 서비스가 이 양극단의 성향의 이런 양극화로 서로 소통 지점이 사라지는, 가운데 지점이 사라지는, 접합점이 사라지는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해간단 말이야. 이걸 세대에도 적용한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트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그분들끼리 좋아하는 어떤 사상이나 정치나 종교나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몰려가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 보다 보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또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이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한 사회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지혜나 어떤 그들을 서로 이해해서 조화를 이뤄가는 이 공동체로서 세대 간의 격차가 점점 문화 격차가 벌어지고 소통할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지금 뉴스 속에서 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읽으면서 좀 인상 깊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다 이분들이 진정한 현자시구나 이렇게 공감한 부분들을 좀 구절구절 좀 본문을 설명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음,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어떤 맥락이냐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실 때는 요즘 애들 너무 이혼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러면서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이혼할 상대에서 이혼하는 건 맞지만 어, 대체로 요즘은 부부들의 사랑이 식어서 혹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빚어진 마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현장에서 안타까워 하신대. 음,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결혼관이라고 하지. 요즘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비혼주의라든지
뭐 TV 예능 중에서도 가장 시청률이 높은 그 공중파 방송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 이 미혼자들의 그 어떤 뭐 재미있게 사는 삶들.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결혼하고 육아 아이를 키우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개인의 이기심으로 볼 때는 되게 비합리적 행동이기도 하단 말이야. 이성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가 돈 조금 벌더라도 조금 벌어가지고 내 삶을 즐기고 편안한 삶을 사는데 굳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하고 이 자식들 이놈들 사교육비 드리고 애주행지 길러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발라가지고 키워봐야 이 새끼들 나 봉양할 것도 아닌데 이거 너무 이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과 임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야지 이런 나 혼자 산다의 시대가 됐잖아. 그런데 과거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는 야, 그래도 남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지, 인간다운 삶이지, 이렇게들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요즘 것들은 이게 인내심이 없어서 이혼도 너무 자주 하고, 야, 결혼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년계층의 분들이지. 아니, 뭐 선생님은 뭐 모르겠어. 선생님도 결혼 생활을 하고 선생님 아내하고 뭐 싸우기도 하지만 뭐 행복하게 지내는 편인데 선생님 두 아이들 기르는 것도 뭐 되게 유쾌하고 즐겁게 기르는 편이야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그런데 힘들긴 한 것 같아, 가장으로서. 아, 내가 혼자, 뭐, 이렇게 선생님 그 주변에도 이 비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뭐, 나이가 선생님 비슷하신 분들도 주변에 결혼 안 하시고 혼자, 자신만의 취미 생활도 하고 즐겁게 사시는 거 보면, 아, 그래, 나는 이제 가장으로서 너무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가끔. 야, 저렇게 나도, 혼자 살면 되게 편하긴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세대관이, 가치관이 다르잖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 부분 있잖아.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거나라고 하는 이 구절에 약간 신경이 쓰였어. 음. 리스펙트지. 존중, 존경. 우리가 통상 리스펙한다. 예전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어떤 예능 같은 것들, 그 미국 예능 같은 거 보면 되게 남녀 간의 연애 혹은 결혼 문제가 있을 때 막 이렇게 하는 예능들 이렇게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은 그 서로 이제 그 다투는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들리는, 뭐 선생님 영어 잘 못하지만 제일 많이 들리는 영어가 제가 날 리스펙하지 않는다고,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표현이거든.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청하는 거구나. 정말 리스펙하고 잘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면서 잘 안 되기도 해, 사실 실천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읽으면서 근대를 연 철학자라고 하는 실존주의를 만든 철학자라고 하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얘기를 하면서 퍼스펙티비즘, 통상 뭐 관점, 상대적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상대적 관점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점에 대해서 니체가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단 하나의 초점으로 한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성의 관점으로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을, 무궁한 관점을 계속해서 창조해내는 능력이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누군가가 어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존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게 꼭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부부 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연인 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친구 사이라든지 스승과 제자 사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이런 퍼스펙티비즘, 다양한 관점으로 사람을 계속해서 재해석해 가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존재하는가. 야, 쟤는 뭐 하나가 잘못돼서 쟤는 못 쓸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충분히 재해석될 여지가 있는 어떤 가능태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놓쳐버리는 룰을 범할 수도 있잖아. 아, 쟤는 이것 때문에 나랑은 안 맞아, 이런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다양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거든. 나희덕이라고 하는 충남 논산을 대표하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인인데,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는데,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론가? 곁에선가? 뭐 그런 시인데, 이 시를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이렇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 어떤 복숭아 나무가 좀 이렇게 내가 앉지 못할 그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치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아, 저 복숭아가 흰 꽃과 분홍 꽃만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수천 수만의 빛깔들을 갖고 있구나. 이게 바로 니체가 얘기한 어떤 대상을 존중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그 사람의 외모에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존중하게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 뭐 외모에 대한 어떤 호감도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외모가 변할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되게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리스펙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해 보니까 별로 그렇게 지적인 것 같지 않아. 내가 더 지적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이상 존중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지. 우리 지난 데미안에서 피스톨리우스라고 하는 스승을 싱클레어가 극복해서 이제 작별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그런 좀 섭섭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뭐 득어망전이라고 해서 물고기 얻었으면 그물은 버린 게 맞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관계, 어떤 사람과 그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의 관계라면 그 대상의 또 다른 점을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어떤 능력 같은 거 있잖아. 소중한 사람의 다른 점, 소중한 사람의 다른 장점을 계속해서 해석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함께 그런 것들 만들어 가야 되는 이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 니체의 퍼스펙티비즘에 대해서 좀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농담 조심하라는 얘기죠. 자, 물론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 모든 말이 뭐 진리일 수는 없잖냐. 선생님이 그 어떤 사람하고 싸웠을 때 여기는 이제 부부간에 싸웠을 때 화를 풀 방법을 찾고 나서 얘기하라 그러면서 앙투아네트 와킨스라는 사람은 글을 쓴 것이 갈등 문제를 논의하고 길러주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선생님도 이제 읽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왜? 사람이 이게 말로 하면 막 감정이 그 상대로 주고받다 보면 이 사람이 이만큼 얘기하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우리가 그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서로의 막 약점과 단점들을 얘기하고 화를 내야 하다 보면 얘가 이만큼 화내면 난 더 화내고 내가 더 화내니까 얘는 더 화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본질은 이렇게 시작한 싸움이 아닌데 막장으로 갈 때가 있단 말이야.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럴 때는 지금 이 와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머니구나.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차라리 편지를 써라. 그러면, 그렇게 주고받는 심한 말들이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폭발하는 상태는 뭐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훨씬 더 차분한 마음으로 논리적으로 상대한테 자신의 심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국문과 전공해서 평생을 이제 책 읽고 글 쓰고 하는 일을 하면서 살잖냐, 너희들 가르치면서. 그런데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어. 왜 그러냐면, 여기도 써놨지만, 글은 좀 다른 힘이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로 이렇게 할 때하고 글로 쓸 때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인격이 작동하기도 하거든. 내가 원래 시작할 때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는데,
글을 쓰다 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그 글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서, 문장의 힘이 있어서 그 글의 논리대로 따라가게 되는 실제 내 마음의 상태와는 약간 왜곡된 상태로 흐르게 하는 것이 글의 또 힘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좀 별로 위험한 방식일 수도 있는데 이 아저씨, 이 할머니가 우리한테 권하네? 이런 얘기를 좀 비판적으로 읽기를 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글은 이 문자 언어하고 음성 언어의 차이는 음성 언어는 녹음이 되지 않는 이상은 휘발되잖아. 지금 뭐 이것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그냥 실시간으로 듣고 이제 잊어버릴 게 대부분인데 선생님이 이걸 마치 글 쓰고 녹화하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너희들한테 링크를 보내주고 이러는데. 그럼 생각해보면은 이게 영구박제돼서 내가 어떻게 보면 뒤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뭔가 보존되고 있지 않는 것하고 망각하는 것 중에 우리는 진짜 그 서양 철학의 고대 철학 플라톤 이래로 우리는 뭔가 기억하고 안 까먹고 상기하고 플라톤은 상기설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생의 기억을 많이 갖고 있어야지 현자가 된다. 레테의 강물을 망각의 망물을 덜 먹은 사람이 현자다. 철인이다.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 까먹는 걸 중시하잖아. 우리도 공부라는 게 뭐냐? 사실 망각하고의 싸움이잖아. 자꾸 까먹게 되는 걸 안 까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또 니체가 나오죠. 니체는 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망각이 이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기억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망각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이 글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한다? 아, 글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성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의 말과 이런 것들이 휘발돼서 좀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것들은. 왜? 우리의 망각 속에서 좀 사라져서 아픈 상처들과 아픈 말들은 좀 사라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 그런 점에서 누군가 갈등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글이라는 것이 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나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방식 몰라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와킨스 씨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뭐 양쪽 생각을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제 떠올린 장면이 또 이건데 같은 거야. 기억만큼 망각이 중요하다. 기억 망각 중에 우리는 기억은 좋은 것이고 망각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니체는 퍼스펙티비즘. 다른 관점에서 뒤집어 보면 망각이 엄청 중요하다. 우리가 망각이 없었다면 인류가 유지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에라스무스, 르네상스 시대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지식인이 만든 우신예찬. 뭐야? 바보, 신을 예찬한다. 어떤 신에 대한 찬양을 하는 글인데 바보신, 이 어리석음 신에 대한 예찬. 어리석은 신이 내가 니네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자화자찬하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뭐 르네상스 시대의 책이니까 뭐 천년 전 책인데 너희들 수준에서 어렵지 않고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좀 책입니다. 이 우신예찬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은 이 어리석음은 그 주범이 망각인데 우리가 뭘 까먹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데 그 망각이 인류를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자식 낳아서 기르는 게 더럽게 힘든데 고통스럽고 비합리적이고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게 애 낳아서 기르는 건데 그 애 낳는 고통과 애를 기르는 고통이
자꾸만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가지고 까먹어가지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를 낳는다는 거예요. 다섯째를 낳고 여섯째를 낳고 일곱째를 낳고 여덟째를 낳고 아홉째를 낳고. 그래서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바보시니 내가 이 바보가 이 세상을 유지하는 거야. 망각이 짱이야. 그 되게 풍자하는 것 같지. 어리석은 인간들 풍자하는 것 같지만 잘 곱씹어 보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리프레시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제대로 된 삶을,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모든 원한과 원망과 잘못된 기억과 남의 잘못이나 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과거의 수많은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울 때 정말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과거에 묶여가지고 옛날에 10년 전에 싸운 얘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서 단절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로 다른 관점으로 그 사람 해석할 용기도 안 들지. 내가 친구랑 얼마 전에 싸웠는데 시간 지나면 좀 이렇게 까먹어져. 그렇다면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이 노년층이 돼서 이거 약간 그 자조적인 스스로 비웃는 것 같은 이렇게 셀프 디스 개그 같이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싸웠던 게 대수롭지 않대. 왜? 10분만 지나도 잊어진대. 나이 들면 5분도 채 걸리지 않대. 잘 까먹는데.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망각은 기억보다 중요하고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고 인간답고 더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뭐다? 기억도 중요하지만 망각도 중요하다. 물론 니체가 그렇다고 무슨 모든 기억을 다 부정한 건 아니야. 기억을 못 해가지고 다 망각된다면 마치 밥을 먹었는데 위장에 음식이 거쳐 있지 않고 바로 그 배설해가지고 똥구로 나와가지고 영양분을 하나도 섭취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기억 중요하지. 하지만 그 기억이 계속 담겨 있어서 변비가 되면 안 되고 소화됐으면 내보내야지. 뭐 일종의 유비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싸운 것도 까먹게 되고 싸워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선생님, 여기선 노인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스스로 이게 약간 자조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린애들이 그렇지.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그 독립영화 같은 거를 본 기억인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나였던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 영화였는데 그 초등학생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그냥 화해하고 계속 놀고 그래. 누나가 볼 때 좀 이게 내 동생이 너무 호구 같아, 바보 같아. 그래가지고 너 걔랑 놀지 마. 너 걔가 너 괴롭히고 걔 힘들게 하지만 걔 다시는 만나지 마,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 꼬맹이가 되게 명대사를 하는데 어떤 대사를 했냐면 그럼 언제 놀아? 이거 되게 대수롭지 않은 대사였는데 선생님한테는 되게 뭉클한 대사였거든. 그래, 얘가 나를 좀 못 살게 굴고 얘가 나를 좀 힘들게 해. 하지만 나는 얘랑 놀면 재밌는데 왜 재밌어? 그때그때 재밌었던 것 때문에 그리고 둘이 잘 지내는 것 때문에 날 힘들게 하는 것들 금방 잊어서 나 재밌게 놀고 있어. 그런데 어른들이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하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는 호구고 너 얘한테 지금 호구 잡혀가지고 좀 손해보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해관계 다 따지면 그러면 언제 즐겁고 행복하게 놀아, 친구랑? 이것도 망각의 힘이지. 어린아이들의 창조성이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수많은 정보들을 켜켜이 쌓고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와중에 창의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 유연하는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과도한 체계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누적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이 책은 읽으면서 되게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는, 이게 어려운 책은 물론 아니지. 너희들한테가 어려운 책은 아니고. 그런데, 어, 다양한 생각들을 결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자녀 교육,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 친구와의 관계, 돈이냐, 일이냐, 워라밸,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어떤 지혜를 내가 얻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자기 말 써니까. 그렇지만, 이분들과 책 속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선생님 스스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생각을 잘 못하고 살잖아. 그냥 살잖아. 그런데 그래. 되게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좀 사색하고 잠깐 생각하게 하는 책이란 점에서 너희도 앞으로 이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오래된 미래잖아. 만약에 내가 지금은 부모님의 자식으로 이게 배우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렇다면 나의 자녀들은 어떤 방식으로 키울까? 나는 지금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이 우리 부모님처럼 훌륭한 부모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러려면 어떤 사람과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하는 너희 세대에 맞는 또 다른 그런 어떤 마치 실험 같은 이 선반 같은 생각의 선반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책일 것이고 이 책을 이제 아직 조금밖에 못 읽은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일주일이면 진짜 충분히 일주일이 뭐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세네 시간이면 다 읽을 만한 아주 간단한 책이야. 그래서 또 너무 또 재미없고 나랑 정말 그 관심 분야가 아닌 어떤 분야가 있다면 스킵해서 넘어가도 이게 연결되는 책, 서사가 쭉 스토리가 연결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발췌해서 읽어도 좋고 그러니까 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잘 읽어보면서 이런 얘기들 있는 책도 괜찮네. 이런 느낌들을 가져가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쉽게 키우래. 아유, 키우는 게 어려운데 선생님도 아빠 돼가지고 자꾸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 키우실 때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 키우실 때 이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날 보셨겠구나. 내가 자식 보듯이.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 너희도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보나마나. 그런데, 여기서 자녀 교육과 관련한 파트가 이번에 4장인가 있었잖아. 쉽게 키워라라고 하는 말. 아, 이 말은 선생님이 자꾸 곱씹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내포로 내려온 지 2달 됐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평촌학원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지역의 학원이 제일 많이 밀집돼 있는 전국 최고 밀집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가 내가 학원 강사니까 어떻게 거기서 했지. 그런데 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여기 내려왔는데 막상 여기 내려와도 이 입시지옥 이 사교육 열풍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 나도 사교육에 몸담고 있으면서 너희들 야, 이 서울대 가야지 그러면서 의대 가야지 막 이렇게 가르치고 야, 선행해가지고 막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막 고등학교 거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내 삶도 잘 모르는데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진짜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말은 약간 용기가 되는 것 같아. 쉽게 키우라고. 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각각하게 읽어보면서 좀 음미해 볼 만한 구절이 아닌가? 그리고 이 구절도 되게 좀 멋있는 표현 같아. 등을 보고 자라는 아이. 부모님이 앞장서서 걸으면 아이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사셨구나. 나도 저 아빠 등 모습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저런 사람 괜찮네. 아유, 저런 사람은 안 되겠다.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이렇게 하든 어쨌든 선배로서 먼저 사는 오래된 미래를 살아가는 선생님도 기성세대로서 어, 어떻게 보면 좀
좀 조심스러운 말인 것 같아. 되게 약간 무서운 말이기도 한 것 같아. 니네들도 이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제자들인데, 아마 너희 부모님 세대랑 선생님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선생님도 니네들 가르치면서, 어, 평상시에 뭐 그 국어 선생이라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별의별 얘기도 다 하지.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과연 좀 괜찮은 얘기로 좀 좋은 등을 보여주는 어른인가? 본받을 만한 어른인가? 아니면 본받지 못하더라도 이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아유,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걸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을 보고 자라는 아이라고 하는 저 구절이 또 너희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였어. 아, 그 다음에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책이 뭐냐면 이 직업 선택할 때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하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 고대 히랍 사람들,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은 그 자체로서 보상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 국어와 문학과 이런 것들 시 소설을 너무 사랑해서 사실은 국문과에 들어갔거든. 근데 공부가 들어가서 좋은 작가가 되든 좋은 선생님 되든 하자 열심히 공부할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내가 국문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는 걸 바탕으로 너희들을 가르치잖아. 문법 공부한 걸 바탕으로 너희를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건 사실은 완전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아니지. 왜? 니네 가르쳐서 선생님이 생계를 하잖아. 자식들 건사하고 가장으로서 돈 벌잖아.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직업으로 삼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되면 수단이 돼버리잖아. 돈벌이 수단이 돼서 본질에서 벗어난다. 나는 농구가 너무 좋은데 그래 농구 선수 돼야지 이런 거 말린다는 거잖아. 왜? 돈벌이의 수단이 농구가 되면 그것은 네가 즐기는 에우다이모니아 그 자체로서 보상받는 행위가 아니다. 글쎄요. 어떤 직업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생각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선생님 누가 보면 야 그렇게 매번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맨날 강의하고 지금 밤에도 꼭 굳이 그뭐 보충 안 해도 되는데 애들 앉혀놓고 책 읽히려고 뭐 이것까지 해 이런 거 안 해도 뭐 그냥 다 하고 다니는데 라고 하시거든. 그런데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너희들 가르치는 준비하면서 책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좀 한번 성찰하고 가다듬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이 돈벌이의 수단임과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거든. 책 보기 좋아하는 옛날의 사람부터 지금까지 왔으니까. 그런 점에서 요즘은 뭐 덕업일체라고 하지. 덕질과 자신의 직업이 뭐 일체가 됐다? 뭐 성덕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덕업일체는 되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말했어. 야, 싫어하는 일 하느라 많은 시간 허비하기엔 인생 너무 짧다, 야. 100년 살아보니까 인생 너무 짧은데, 못 해먹겠는 일들 하느라고 너무 시간 많이 보내는 거야, 너 직업하다가.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대부분의 인생을 국어 강사로 니네 국어 가르치고 문학 가르치고 같이 책 읽고 문법 가르치고 이러면서 보냈는데 내가 국문학을 전공하고 국어를 여태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국어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거는 나는 지옥 속에서 사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덕업이 일체가 안 돼가지고 정말 싫어하는데 그것을 내가 잘한다고, 그것 때문에 돈 번다고 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내 행복한 것들을 채워야지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선생님만 재미있는데 맨날 이런 게. 재미있는 건 이 다음 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 싫어하는 일에서도 배운다. 어떤 사람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앞에서는 싫어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하고 뒤에서는 뒷장 보면 싫어하는 일에서도 배운다고 써 있기 때문이다. 이런 그 모순되는 얘기가 몽땅 써 있기 때문에 이율배반의 이야기들이 계속 써 있기 때문에 무오류다라고 이제 약간 조소 어린 약간 비웃음을 풍자하기도 하는데 이 책도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보여서 좀 재미있었어. 그런데 또 맞잖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대표적인 예가 선생님 그 ROTC 장교후보생 시절을 거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육군 장교가 돼가지고 탱크 부대 29 전차대대에서 소대장과 참모를 하면서 지냈는데 음, 그냥 뭐 이유는 간단해. 그 대학 다니면서 제복 입은 선배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멋있게 이 군 제복을 입고 멋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아주 단편적인 생각으로 어리석게 군인이 됐는데 직업 군인이 됐는데 막상 가니까 안 맞는 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국문과 출신이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지고 유연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되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었는데 군대는 그것들을 이렇게 다 절단내서 되게 규격 안에 규범적 인간이 딱 돼야 되잖아. 그리고 그거를 남들한테 강요해야 되는 또 장교의 임무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일이 맞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뭐 이제 전역을 한 거지. 그런데 싫어하는 일에서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맞는 말 같아. 그때 경험했던 되게 하기 싫었던 기술들, 하기 싫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현재 너희들 가르치고 내가 학원을 운영하고 선생님이 가정을 운영한 가정으로서 이런 일들을 일부 견디게 하는 어떤 그 버팀목 중에 그때 배운 기술들, 배운 어떤 역량들, 그런 것들이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래서 웬만하면 좋아하는 일 하자. 직업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할 때.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배우는 게 있고, 하지만 웬만하면 그래도 덕업이 일치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에우다이모니아. 어떤 행위로서 그 자체가 우리한테 행복한 어떤 일을 찾는 것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 이래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 책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음, 프로이드라는 선생이 일과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든지,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라는 거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으니, 어, 한 번뿐인 인생, 그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해라. 희소하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희소 가치잖아. 양이 적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건데,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 얘기를 노인들께서 우리한테 오래된 미래로서 현자로서 들려주는 되게 중요한 말 같아. 이분들이 대체로 80세, 90세, 100세 되시는 분들이니까 인생은 돌이켜보니 너무 짧고 무엇을 이루기에는 너무 짧고 쓸데없이 보내기엔 너무 짧고 남과 미워하면서 보내기엔 너무 짧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신단 말이야. 너희 선생님도 너희 중고등학교 때 인생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 선생님도 올해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뭐 이제 뭐 인생 90 정도를 대체로 평균 수명에 가깝다고 하니까 어 이제 인생의 절반을 살았는데 지난 인생만큼을 또 한 번 살면 나도 이제 안녕 하고서 이제 작별하고 이 세상을 뗄 텐데 어 이제 길지 않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거든 선생님도 인생이 길지 않다. 그러니
되게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들을 잘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한단 말이야. 선생님도 이제 흰머리도 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가치 있게 써야 된다.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진심으로 우리한테 좀 권하는 어린 친구들한테 권하는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금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책의 나머지 4, 5, 6, 7장, 8장까지 나머지 파트를 진행할 거고요. 이 책이 너무 가벼운 책이니까 4월에는 우리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한강 작가의 진짜 한국의 자랑이지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 선생님도 지금 한 반절 정도 읽었는데 좀 되게 좀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기도 해 읽는데 그런데 제주 4.3에 맞춰서 어,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뭐 뉴스만 틀면 뭐 계엄이니 혹은 뭐 계몽이니 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문제라든지 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앞에 인간의 너무 나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이 상기하고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되살려 올려야 되는 어떤 작가로서의 고통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 사실은 이 작품을 보면 그래서 참 한강이 다시 봐도 위대한 작가다 정말 노벨문학상을 받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작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 책의 후반부까지 다 읽어서 선생님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들 이렇게 같이 나눌 거고요. 어, 좀 미리미리 도서관 같은 데서 한강이 작별하지 않는다. 이거 책도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 미리 빌려서 혹은 구매해서 읽기 시작하면 우리 4월 3일 제주 4.3 기념일 즈음에서 좀 이 책을 같이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열심히 책을 읽읍시다. 파이팅. 굿나잇입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겠다. 계세요. 안녕. 계세요. 그래. 에헤, 안녕히 에헤. 계세요. 안녕히 그래. 계세요.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 안녕.